네, 어느덧 2015년 마지막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주요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손수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먼저 가장 떠오르는 게 메르스 사태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참 많은 피해를 남겼었죠. 그렇습니다. 그 메르스 사건으로 3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2천여 곳의 학교가 휴교령이 있었고요. 그 많이 찾아오던 그 중국 관광객 유크라 그런가요? 그분들이 발길을 돌리고 내수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행히 극복을 했는데요.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국가가 과연 위기 관리 능력을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상당히 그 정부나 각 그 지자체가 손발이 잘 안 맞고 늦장 대응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도 20%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죠. 네. 이제 그런 좀 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잘 극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메르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또 이제 잘 했으면 이제 살릴 수 있는 인명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들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역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좀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있어야 되는데요. 고의는 당연히 없었고요. 또한 또 신속하게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못했던 것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느냐 그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과실은 통상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거든요. 따라서 예견 가능성 등등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 특별히 통상적인 수준에 미흡하는 그런 과실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그러한 주장과 증명을 이러한 그 유족들이 되겠죠. 유족들 스스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메모가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었는데요.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 성완종 리스트라고 해서요. 8명의 그 전현직 유력 그 정치인들이 이제 거론이 됐었죠. 지금 잠깐 허태열 전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고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 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 이렇게 해서 8분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와서 온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상황이었죠. 그럼 당시에 이제 그 4.19 재보선 직전이어서 상당히 그 여당이 불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승리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은 용두사미적인 그 성격이 있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다.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다. 그다음에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런 무권유죄 이런 것들이 국민들 가슴속에는 남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은 이완구 전 총리하고 홍준표 지사하고 두 분만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나머지 6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소도 안 된 이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권력과 그다음에 어떤 그 수사 당국, 그다음에 검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오히려 좀 떨어지게 하는 이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흐지부지 됐는데 현재 재판 상황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전체 그 리스트에 올랐던 그 정치인이 총 8명입니다. 그 중에 6명은 이제 기소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던 경우도 있고요. 또한 또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6명은 불기소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그 정치인은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완구 전 총리 그리고 또 홍준표 이제 경남지사인데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지금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일에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라고 의견을 밝힌 상태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판결 선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검사 또는 이제 그 해당 피고인이 승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쭉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뭐 지금도 진행형이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엇갈렸고 우리 사회 또 보수, 진보 논란이 격화되는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념 논쟁이 치열했고요. 네. 그다음에 진영 대결이 치열한 그 정치권까지 전부 다 이게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8종류의 그 국정교과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국정교과서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좌편향돼 있다. 이런 지적 속에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국정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왔던 거고요. 반대로 야당과 시민단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독재와 친일 미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치열한 대결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특히 선거가 없는 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모아서 경제도 좀 발전시키고 뭔가 통합의 에너지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올해 선거가 없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념 논쟁을 네.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아직도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 필진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기필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네. 깜깜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배워야 할 그 역사 교과서가 누구에서 집필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집필되는지 네. 이것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좀 그 비공개하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민주주의 원칙에 좀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는데요. 간통죄법이 62년 만에 폐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간통죄가 헌법의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위헌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비로소 위헌이 되면서 이제 그 형법상의 간통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의 영역이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불륜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사적인 영역 또 이제 가사적인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형법적으로 이제 그 국가가 관여해서 형벌을 주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리퍼트 주한미 대사의 피습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3월 달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리퍼트 대사가 피습을 당하면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외교관인 리퍼트 대사가 굉장히 그 침착하게 그 대응을 하면서 네. 오히려 우리 한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찬사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었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침착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뭐 이런 네. 그 답변을 하는 걸 봐서 사실은 그런 피습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퍼트 대사의 어떤 그 태도나 자세 그다음에 한국민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그런 사건이 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한미 관계 혹시 좀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했었는데 그리 뭐 영향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 리퍼트 대사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면서 네. 최근에는 뭐 언론에 이제 리퍼트 대사가 평상시에 그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 뭐 그 애완견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집까지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민에 대해서 그 미국에 대한 이런 걸 오히려 우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퍼트 대사의 그 피습 사건이 그 한 개인의 어떤 충동적인 이런 걸로 좀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 검찰은 뭐 종북 세력의 어떤 배후 이런 걸 밝힌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기소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게 기소 내용에서는 좀 빠지는 재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리포트 대사 덕분에 한미 관계는 더 굳건해진 것 같고요. 북한과의 관계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목함질의 도발 사건 많은 분들 아직까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당시 영상까지 생생히 공개되면서 정말 그 자신의 그런 자녀들을 이제 전방에 보낸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젊은 층도 평소에 뭐 안보에 관심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뭐 전쟁이 정말 난다면 내가 먼저 나서겠다라는 등등의 의견이 많이 이제 인터넷상에도 있을 정도로 젊은 층도 역시 결국은 안보 앞에서는 뭐 정말 그 모든 국민이 일치 단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으로 보이고요. 또한 당시에 결국은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련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남북 간의 그런 그 서로의 그런 이해를 따져서 여러 가지 그런 외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그 국민들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얻을 것을 얻었고 앞으로 재발 방지책도 얻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교수님 네.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목함질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메르스 사태로 굉장히 지지도가 떨어졌었는데 사실은 40% 이상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남북 이제 그 회담도 진행됐지 않습니까? 회담도 그 무박 4일간 전무후무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 회담도 진행이 되면서 남북 관계를 그 개선시키는 하나의 또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가을에는 또 굵직한 외교적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중국 전승적 연병식을 참관하기도 했고 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가서 천안문 광장에 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 중국에 너무 경사돼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그 우려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잘 갔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동북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 우리 물동량의 25%가 지금 중국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해서 동북아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어떤 역할 뭐 이런 부분을 좀 주문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잘 갔다.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와 중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주적 외교 능력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경사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 가서 네. 우리의 전통적인 그 혈맹 관계라는 걸 다 증명을 했고 또 미국 국방부도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을 다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일본,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인 그 성과는 올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뭐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제가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통해 가지고 금융 실명제를 이룬 것이라든지 네. 이런 점은 상당히 그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도 많이 기억이 남았고 또 이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이제 그만두실 시점에 그 IMF 환란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일과 못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었죠. 네. 왜냐 환란 사태 주범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걸로 공이 다 묻힌 거였죠. 묻힌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 이번에 서거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재임 중에 했던 커다란 그 개혁적 조치들이 많았죠. 일단 최초의 문민정부가 되면서 그 정치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척결을 했고요. 방금 얘기했던 금융실명제라든가 네. 뭐 이런 굵직굵직한 그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 실제로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을 그 공과 가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50%가 넘는 그 국민들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네. 네. 지금까지 올 한 해 주요 뉴스들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